지난번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디스로케이션이 왜 그 메탈이나 혹은 합금, 알로이 같은 데서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러면 다른 세라믹이나 뭐 폴리머나 이런 쪽보다 왜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느냐. 그 다음에 이 강도, 스트렝스하고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강도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면은 이런 강도 혹은 다른 물성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 말이 없더라도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인다 하면 디스로케이션은 결함이에요. 선결함. 원디멘셔널 디펙트이기 때문에 결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 하면 이미 결정 속에서 얘기해요. 비정질의 디스로케이션이 없어요. 디스로케이션을 얘기하는데 비정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결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 데포메이션, 소성 변형은 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면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그 포인트를 yield strength 혹은 yield stress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왜 메탈에서 이게 중요하고 메탈이나 알로이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처럼 오늘 전반부에 계속 보겠지만 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플레인을 이제 슬립 플레인,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슬립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크로스펙트한 면을 따라서 그 다음에 크로스펙트한 디렉션으로 움직여가요. 근데 알다시피 메탈릭 결합은, 금속 결합은 굉장히 크로스패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세라믹은 아이오닉 결합이나 코베일런트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코베일런트 결합은 특히 그 결합선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앵글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각도. 이 각도를 왜 유지하냐? 공유결합하기 위해서 그 각도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다 보면 원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가 깨지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료가 거부하죠. 특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오닉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aCl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이 여기에 뭐 있어서 이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는 뭐 끌려가는 정전기력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나면 repulsive force가 작용하겠죠. 이런 정전기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차지 밸런스도 맞아야 돼. 그래서 플러스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페어로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디스로케이션 생성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이런 세라믹이 아니라 이 지금 말하는 금속. 그리고 금속은 대부분 결정 구조를 갖기 때문에 웬만큼 그 상온 냉각을 하게 되면 용융 메탈을 냉각하게 되면 적어도 폴리크리스탈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탈린이죠.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금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디스로케이션에 의한 플라스 데포메이션이 아니라 다른 기구에 의해서 변형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때도 봤지만 이런 것들은 대개 플라스 데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브리틀 구간, 그러니까 탄성범위에서 그냥 깨져버려요. 강한 거죠. 변형이 이런 디스로케이션 움직일 게 없으니까 그냥 깨져버려요. 혹은 아주 고온이 되면은 결정과 결정 사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레인 바운더리 슬라이딩 같은 다른 기구로 이 변형이 갖고 오지 대부분의 세라믹은 그냥 강하게 버티다가 탄성범위에서 깨져버려요. 플라스 데포메이션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디스로케이션이 굉장히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스로케이션은 여기처럼 이제 이런 뭐 FCC, BCC, 우리가 HCP 세 가지의 구조를 배웠어요. 심플 큐빅 구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은 shear force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텐사일 포스나 컴프레시브 포스가 아닌 인장이나 압축이 아닌 shear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디스로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모식도로 그렸는데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다 움직이고 나서 디스로케이션이 여기 있죠. 보이죠?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여기 있는 게 보이죠? 나머지는 결합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쐐기 같은 게 엑스트라 하이프 플레인, 책받침 같은 게 꽂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뜬 게 움직여가서 밖으로 빠져버렸죠.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밖으로 빠지면
완벽한 크리스탈이 되면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만큼 처음에 이런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죠. 그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변형,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생긴 거예요. 자, 뭐 결과가 이건데 우리가 요런 데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런 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완벽한 크리스탈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을 아침에 나도 매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지하철의 바닥면이에요. 지하철 위에 손잡이가 있죠. 만원 지하철이에요. 근데 손잡이에 하나씩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합시다. 매달려 있어요. 여기 하나씩 다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중간에. 자, 이 상태예요. 지금 디스로케이션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손잡이를 하나씩 들고 이 바닥면에 서 있는데 이 사람 하나 끼어들어왔어요. 중간에. 불안하죠, 이 사람. 근데 쉬어 포스라고 해서 이쪽에서 밀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요. 바닥이 상대적으로 고정돼 있고 위쪽을 밀다 보면 누가 탔어요. 힘을 받아서 밀리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손잡이를 못 잡고 있다가 딱 밀리면서 이쪽 손잡이를 잡게 되면 이 사람이 밀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밀리니까 이 사람이 일로 붙으면은 또 다음 사람이 손잡이 다음 걸 잡게 돼요. 다음 걸 잡게 해서 맨 마지막 사람은 전동차 사이로 밀려나갔어요. 손잡이를 못 잡고. 자, 이게 일종의 디스로케이션의 무브먼트예요. 디스로케이션은 저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대. 여기 엑스트라 에너지가 있죠. 어떤 엑스트라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을 못하고 있던 게 옆에 원자하고 결합하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차례. 그래서 쭉 전파돼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 다음. 그래서 다음 원자 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음에 힘을 주면은 밀렸다 말았다 할 때가 일라스틱 데포메이션 구간이에요. 그런데 yield strength 이상을 주면 이게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서 탁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탁 하면 이놈도 넘어가서 차례대로 나가서 저렇게 빠지게 되는 게 yielding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지하철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지하철로 설명하면 다음에 것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바닥면, 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가는 이 면을 우리가 슬립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플레인.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가는 방향을 슬립 디렉션이라고 해요. 원자가 움직여가는 방향. 그래서 그 플레인과 방향을 짝으로 우리가 조금 이따 보는 슬립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슬립 시스템이라고 하면 플레인과 방향의 짝이에요. 이것들이 아무 데로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면과 방향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디스로케이션은.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이해가 되겠죠? 엣지 디스로케이션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결과로 남는 것은 버거 스펙타만큼.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원자죠. 원자 간의 간격이 되겠어요. 그 버거 스펙타만큼의 변형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크리스탈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오질 못해요. 완전하게 됐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빠져나가면 저런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irreversible이죠. 돌아올 수 없는 recoverable한 그런 변형이 생기는 게 소성 변형이다 했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벌레, 그러니까 캐타필라 같은 게 어떻게 움직여가나 할 때도 이게 만약에 캐타필라가 애벌레 같은 게 이 배를 다 대고 동시에 움직이려면 굉장한 저항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여기가 디스로케이션, 이걸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파동처럼 점점 가서 이렇게 한 마디가 움직여가는 게 훨씬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원자를 갖다가 한꺼번에 딱 끊어서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이건 불안전하기 때문에 옆으로 탁탁탁 움직여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디스로케이션이 일로 하나 움직여가면 이 상태는 이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붙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로 이런 완벽한 데서 이게 만약에 끊어져서 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동시에 끊어져서 오려면. 이게 훨씬 편하다고. 더 낮은 에너지로 이동이 이제 원자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디가 있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또 다른 예를 들 땐 양탄자를 끄는 걸 얘기하죠. 양탄자 넓은 양탄자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끌려면 마찰 때문에 잘 안 끌려요. 근데 양탄자를 옮길 때 이렇게 해서 파동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게 쭉쭉쭉쭉 움직이면서 한 파동 그 간격만큼씩 쉽게 움직여져요. 그런 게 같은 예로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디스로케이션 이제 모션이 있는데요. 디스로케이션 모션을 보면 디스로케이션은 along slip plane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in straight direction perpendicular to edge dislocation line.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는 이 슬립 디렉션이 엣지 디스로케이션 라인하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뭐 이런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배운 디스로케이션은 순수한 엣지하고 순수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물론 일반 디스로케이션 거의 뭐 99.99%가 이런 순수한 건 없어요. 다 믹스 디스로케이션인데 어쨌든 공부하기 위해서 퓨어한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퓨어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딱 세 가지 방향이 나와요. 뭐냐면 이 타우. 이거는 쉬어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는 방향이 벡터가 있어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아래 위가 이제 이렇게 밀린 거죠. 이런 쉬어 포스를 받는 거예요. 쉬어 스트레스를. 자, 이거의 방향과 디스로케이션의 라인의 방향이 있죠. 여기선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디스로케이션의 라인 방향이 이 힘의 방향하고 수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는 디스로케이션 라인의 방향이 이 쉬어 포스 스트레스 혹은 포스의 방향하고 어때요? 평행이죠. 여기는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이렇게 가 있죠. 전화번호 같은 걸 이렇게 반쯤 찢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이쪽은 다 완벽하고 여기 요 이후부터 아래 윗면이 어긋나 있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그때도 봤지만 이쪽에 평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변이 혹은 버거스 벡터예요. 자, 버거스 벡터는 이게 뭐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 디스로케이션 라인하고 버거스 벡터 방향은 수직이죠.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평행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뭘 보냐. 여기에서는 이 힘을 주는 방향하고 힘을 줄 때 디스로케이션 라인하고 평행한 힘을 주는 거죠.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때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나요?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여러분이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반쯤 이렇게 한 거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래 윗면이 단층이 져 있는데 이거를 쭉 밀면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저쪽으로 움직이죠. 여기서 디스로케이션은 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이 라인이 이 재료의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런 단층이 생기죠. 그리고 이 단층의 크기는 버거스 벡터만큼이 될 거예요.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어때? 이렇게 밀면 아까 사람이 여기 끼어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쫙 밀리면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죠. 라인의 수직 방향으로 타우를 따라서 움직이죠. 이것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타우하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밀었을 때 버거스 벡터만큼의 변이는 타우 방향으로 다 생겼어요. 두 개가 다. 자, 지금 힘을 이렇게 주고 혹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고 양쪽에 스크류 디스로케이션하고 엣지 디스로케이션에 타우의 수직 방향, 이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수직 방향인 경우 이건 평행 방향인 경우로 스트레스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타우하고 같은 방향으로 버거스 벡터만큼의 변이 생겼고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이쪽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것은 디스로케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디스로케이션 자체 방향은 지금 타우하고 수직이고 여기서는 평행이죠. 움직이는 방향과 있는 방향은 달라요. 지금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있는 방향 자체가 이 스트레스하고 수직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하면 이 라인이 움직여가는 방향은 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평행한 방향으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방향이 서로 얽혀서 나오는데 그 방향 중요한 요소하고 그 방향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쪽으로 움직이나. 이제 이게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을 배우는 챕터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도 되는데 이 디스로케이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지하철로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여기가 어떤 지하철 바닥면인데 어떤 사람이 끼어 있다 그러면 이 옆에 사람들은 어때요? 저쪽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어때요? 컴프레시브 포스를 받죠? 밀리잖아요. 끼 있죠, 이렇게. 쐐기가 들어왔으니까. 여긴 컴프레시브 포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아래쪽은 어떨까요? 디스로케이션 아래는 사실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약간 이게 쐐기를 끼었으니까 원자들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뭐예요? 벌어져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한 거죠. 무슨 스트레스를 가했냐면 텐션을 가했죠. 텐사일을 이렇게 벌리는 힘. 압축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텐션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이걸로 뒤로 갈수록 텐션의 힘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하나 있으면 여기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요 위쪽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받고 요 밑에 있는 원자들은 텐사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왜? 이 디스로케이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필드가 생깁니다. 디스로케이션이 하나 있는 데는 디스로케이션 이건 물론 그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아니고 엣지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좀 여러분이 아까도 봤지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훨씬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지하철에 이렇게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쐐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보통 설명을 다 엣지 디스로케이션 갖고 설명을 해요. 그 엣지 디스로케이션을 보면 여기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 있으면 여기 컴프레시브 여기가 텐사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 엣지가 있다. 네거티브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이쪽에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이쪽에 있는 원자들은 거꾸로 컴프레시브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이 디스로케이션이 멀리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두 개가 다 이쪽에 파지티브 엣지예요. 위쪽에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상상하면 지하철에서 내가 여기 끼어 있는데 저쪽에 같은 칸에 또 몇 개 가서 또 손잡이 사이에 누가 또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만약에 여기 혼자 있을 때 일로 밀리면 내가 가려고 할 텐데 저쪽에 하나가 또 이미 끼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같은 스트레스에서 밀려가지 않겠죠. 왜 그래요? 이쪽에 이미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더 반발할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리펄시브 포스가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저쪽에도 끼어 있어서 여기 있는 이게 하나 끼어 있으면 이쪽에 원자들이 밀려 있는데 이쪽에 또 있어서 이쪽으로 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반대로 밑에도 똑같아요. 이게 리펄시브니까 이제 이런 리펄시브 포스가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처럼 사인이 반대다. 파지티브 엣지하고 저쪽엔 네거티브 엣지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쪽은 텐션을 받죠. 잡아당기는 힘을 받잖아요. 이쪽은 컴프레션을 받죠. 원자들이. 그 서로 가까이 오면 덜어낼 수 있죠. 여기에 텐션하고 여기 컴프레션이 합쳐서 컴펜세이션 될 수 있잖아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텐션이면 여기 컴프레션이니까. 이럴 때는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잡아 끄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끼어 있는데 저쪽에 넓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피해 가고 싶잖아요. 지하철에서도 그죠? 내가 여기 끼어 있는데 저쪽에 손잡이가 하나 비었어요. 내가 가고 싶겠죠? 그래서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이렇게 같은 슬립 플레인 상에 있으면 서로 어트랙티브 포스가 작용하고요. 같은 슬립 플레인 상에 같은 사인의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서로 리펄시브 포스가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이런 이제 스트레스 필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뭐 물리 금속이라는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없고 해서 막 서로 갈라고 할 때 디스로케이션이 뭐 밀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료가 이제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료가 강해지고 하는 거예요. 디스로케이션 많이 생기면. 이거 말고도 슬립 플레인이 다를 때는 어떠냐.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날 때 서로 미냐 안냐 이런 걸 갖고 뭐 45도 선을 그려서 그 안에 올 때는 잡아당기 뭐 이런 그런 공부를 나중에 여기 말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같은 슬립 플레인 상에 있는 두 디스로케이션을 비교했지만 슬립 플레인이 다를 수도 있죠. 이게 이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밑에 면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111면이다 그러면 111면은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 갈 수 있을 때 여기 파지티브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쪽에 파지티브면 이 밑은 텐션이고 이쪽은 엑스트라 하프 플레인이 있으니까 이쪽은 컴프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오고 싶은데 또 그 위를 보면 둘 다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45도 선을 갖고 이제 기준이 돼서 더 당기냐 미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플라스틱 플로우라는 것은 뭐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디스로케이션 움직이는 거예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플로우랑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플로우라는 것은 뭐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변형이 오는 건데 usually occurs by slip along certain crystal plane. 어떤 특정한 면을 따라서 이게 진행을 해요.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요. 아무 면이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또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서 하나의 슬립 시스템이라는 말로 짝을 이루는 거를 이제 슬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슬립은 여기처럼 룰이 있어요. 슬립 여기 뭐예요? Always occurs. 항상 일어난다. Close packed direction. 옆에 원자하고 붙어 있는 방향으로. 옆에 원자가 붙어 있는 쪽으로 일어나요. 뭐 하드 스피어 마들로 보는 거죠. 당구공처럼 딱 원자들이 붙어 있다고 우리가 FCC, BCC 다 배웠죠. 자, FCC에서는 어느 방향이 붙어 있는지 알 거예요. 원자들이.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 11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방향으로 항상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는 sleep usually occur스니까 대부분 일어난다예요. always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면? smoothest and most widely spaced. 혹은 densely packed plane이에요. 가장 치밀한 면 상에서 대부분 일어난다예요. 항상이 아니라. 방향은 항상 치밀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면은 치밀한 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예요. 그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설명했어요. 결정구조 배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치밀한 면은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가장 넓게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most widely spaced 혹은 densely packed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치밀하게 돼 있는 면은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widely spaced인데요. 그래야지 끊어지기가 쉽다고 그랬죠. 반딩이 끊기가 쉬워요. 그거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생각하면 금세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but this rule is not always obeyed. 항상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뭘 배웠냐면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플레인 덴시티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상의 라인 덴시티도 계산했죠. 어떤 선에 몇 개 원자가 들어오나 하는 것도 시험 문제도 중간고사에도 면 덴시티도 냈지만 그런 걸 공부했어요. 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어떤 면이 가장 치밀한 면이고 어떤 방향이 가장 그 면 중에서도 치밀한 방향이냐. 그래서 결정 구조를 공부한 거예요. 미리. 이게 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FCC에서 한번 볼까요? 자, slip plane, plane along, allowing easy slippage, wide interplanar spacing, highest planar density.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가장 치밀한 게 있는 면이 가장 그 면 간의 거리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lip direction은 이게 움직이는 방향인데 highest linear density, linear density 가장 높은데요. 그럼 FCC에서는 당연하게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치밀한 면은 이 크로스 팩트 플레인이죠. 이 면이 바로 무슨 면이냐고 그랬냐면 그때 이 면이에요. 111면이에요. FCC에서는 111면이 가장 치밀한 면이에요. BCC에서는 어떤 면이에요? 가장 치밀한 면이에요. 110면이 가장 치밀해요. 자, 어쨌든 FCC에서는 111면이 가장 치밀하고 가장 치밀한 방향은 이 방향에 있죠. 혹은 이 방향이겠죠. 혹은 이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111면 하나하나의 치밀한 방향은 3개가 나와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다른 방향입니다. 패밀리로는 같지만 방향 자체는 다 틀려요. 그래서 또 중간고사에서 이런 것도 봤죠. 방향도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구조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FCC 슬립 어커선 111 요 중괄호를 쳤다는 것은 family of plane이죠. 배웠죠? 이게 만약에 한 면이라면 이게 소괄호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면의 집단을 얘기해요. 111 방향의 면을 모두 얘기해요. 그러면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나와요. 111 또 뭐가 있죠? 1바 11, 1, 1바 1, 11, 1바, 1바, 1바 1, 1, 1바 1, 1바 1, 1바 1바, 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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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가 나와요. 8개 중에서 예를 들면 1바 1바 1과 11 1바는 같은 면을 반대로 본 거예요. 뒤집어 본 거죠. 모든 면에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대가 되게 하면은 똑같은 면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1바 1바 1면은 여기다가 전체를 씌우면 1, 1, 1바가 되겠죠. 이거는 중심에서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랑 같은 면이에요. 다른 면들은 다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개 중에 면은 4개만 나와요. 그 면 4개가 여기서 보면 요 꼭지점으로 된 거, 요 꼭지점으로 된 거, 요 꼭지점, 요 꼭지점에서 4개가 나와요. 삼각형이. 그런데 그러니까 요곳에 전체 가능한 면은 이렇게 대척이 되는 면, 그러니까 중심에서 양쪽에 있는 걸 빼면 4개가 면이 나오고요. 그 4면에 각 한 면마다 방향은 3개씩 나와서 한 면마다 3개가 나온다고요. 방향이 하나, 둘, 셋. 그래서 토탈 4 곱하기 3은 12개의 슬립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가서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3장에서 배웠어요. 스트럭처에서 뭘 배웠냐면 여기 이 방향은 이 면의 중심을 지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110 방향이에요. 이것도 면의 패밀리예요. 지금 이런 앵글 브래킷을 했기 때문에 방향은 대괄호를 써야죠. 하나의 방향은. 근데 이건 방향의 집단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도 몇 개가 있느냐? 많은 방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면이 정해지면 그 면에 포함되는 면은 딱 방향은 3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다른 111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 면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면에서 미끄러지려면 디스로케이션이 그 면상에 포함돼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원자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그 면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내가 지하철에 이렇게 있는데 움직이려면 이게 방향이지 움직이는 방향이 위로 뜨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10의 여러 집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슬립 플레인이다. 이게 슬립 플레인이라고 합시다. 111바면이. 그러면 여기에 맞는 3개의 110 방향이 있겠죠.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찾아내죠? 배웠어요. 면이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이 면이 포함되려면 이거의 수직인, 이 면의 수직인 방향하고 이 면에 포함된 방향의 벡터 적을 하면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코사인 90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 계산하는 거 큐빅에서 배웠죠. 그래서 내가 계속 복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3장을 모르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110 방향도 지금 하면은 뭐 110, 101, 011, 1바 10 뭐 해서 여러 가지 패밀리가 나와요. 그게 다 만족을 시키지 않죠. 이 면이 정해지면 이게 면이 정해지면 이 면상에 속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패밀리 중에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그 3개가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건 뭘로 찾아내느냐. 그때 코사인 세타 갖고 공식을 가르쳐줬었어요. 그 공식을 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의 방향이 포함되려면 이 면의 수직인 방향,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은 바로 111바가 되겠죠. 그리고 저 중에 나오는 면하고의 이 방각의 수직이 되려면 코사인 세타 값이 90도가 나와야 되죠. 외적분의 내적이. 내적분의 외적이. 그런 걸로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111면 뭐 이런 게 정해졌는데 어떤 110 방향은 이 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다. 이런 거는 슬립 디렉션이 안 돼요. 이 면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끄러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면은 4개. 각 면마다 방향은 하나, 둘, 3개. 여기서도 방향이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방향도 면하고 똑같아서 예를 들어서 110 방향과 1바 0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에요. 하나를 이렇게 봤다면 하나 이렇게 본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이 3개 나와요. 면 하나당. 그래서 12개의 슬립 시스템이 있습니다. BCC하고 HCP는 물론 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때도 말했던 이 구리, 알루미늄, 니켈 다 FCC들이죠. 되게 노블 메탈류인데, 귀금속류인데 이런 재료들은 FCC는 슬립 플레인이 111면 가장 치밀하고 방향은 1바 0이죠. 지금 이것도 보면 금세 알겠지만 내적을 곱해보면 분모가 0일 수가 없죠. 분자가 0이면 되죠. 그럼 분자는 외적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1바
곱하기 0에다 하면 이건 뭐 나와요? 곱하면 0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면이 속해 있다는 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패밀리하고 이런 패밀리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1면 패밀리는 11바공 패밀리하고 이게 저기 이제 속해 있는 면이 돼요. 그래서 넷 곱하기 셋해서 12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바디 센터드 BCC는 뭐 알파철, 뭐 텅스텐, 몰리브데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슬립 플레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110면을 가서 보면 110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서 그려보세요. 일부러 안 그려줍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1면은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지만 110면은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에요. 원자들이 다 닿아 있지 않아요. 크로스펙트 디렉션은 나옵니다. 크로스펙트 디렉션은 다 이 방향이에요. 대각선 방향이에요. 바디 센터이기 때문에. 크로스펙트 디렉션은 항상 지켜지지만 이 면은 안 지켜진다고 그랬죠. 항상 크로스펙트 플레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의 수가 나면 이거하고 반대니까 똑같이 12개 나와요. 이거 뭐 12개 나와서 이게 훨씬 많아서 여기서 슬립이 잘 일어날 것 같지만 이런 거는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다 나오질 않아요. 왜?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기가 이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FCC가 슬립이 가장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이 디스로케이션이 잘 움직여요. 여기는 숫자는 많아서 시스템이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훨씬 가능성이 잘 일어나겠다 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면들은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게 드물게 이런 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지 이 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런 이제 HCP도 보면 요것은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에요. 알죠? HCP의 001면은 AB, AB로 올라가서 ABC, ABC에 올라간 111면하고 똑같다는 거 알죠? 이거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에요. 그러면 세 개가 있죠, 방향이. 이거 3디지트로 얘기하면 001면에 110 방향이에요. 001면에 110 방향. 세 개 나와요. 001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세 방향이니까 110 방향이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선 잘 일어나죠. 이거는 잘 일어나지만 이거는 HCP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죠, 시스템이. 101바는 비스듬한 경사면인데 이거 크로스펙트 플레인 아니에요. 이런 면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 보인다지만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여기처럼 희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FCC가 가장 이런 디스로케이션이 잘 움직여요. 왜? 슬립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12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많긴 하지만 이게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이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 이거가 가장 보기가 쉬운데 가서 보면은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아니에요. 이건 크로스펙트 디렉션은 맞고 이것도 크로스펙트 디렉션 맞아요. 110 방향이니까. 그냥 저 3D 디짓으로 말하면 바닥면이 이렇게 됐을 때 110 방향이에요. 이거 붙어 있죠? 크로스펙트 플레인이죠? 001면이. 자, 이래서 여기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건 거의 안 일어나고 세 개. 여기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크로스펙트는 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좀 일어나고. 여기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FCC가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잘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금 같은 거, 금 실도 뽑고 그러죠. 금선, 와이어. 그죠? 금 같은 거 가공해서 쫙 뽑으면 쭉 뽑히는 변형이 일어나는 게 이런 슬립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뭐 FCC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끊어지는데 이런 마그네슘 같은 거는 좀 변형이 있지만 크게 변형 안 해요. HCP이기 때문에. 그래서 FCC가 이런 변형이 제일 소성 변형이 잘 일어납니다. 슬립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면과 방향의 수가 세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comparison among crystal structures 보면 FCC, many cross-packed planes and directions 12개가 컨비네이션으로 있었어요. HCP, only one plane, 001면밖에 없어요. 크로스펙트 플레인은. 거기에 3개 디렉션이 있고 BCC는 크로스펙트 플레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경우가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점점 공부를 좀 더 해보시죠. 굉장히 디스로케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언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저언위론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이에요. 이 디스로케이션만 공부하는 거예요.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왜? 이걸 이해해야지 소송 변형을 이해하니까. 자, 한번 그럼 디스로케이션의 덴시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디스로케이션이 재료에 얼만큼 몇 개가 있느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가정을 해봐요. 디스로케이션 덴시티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부피 중에 디스로케이션의 전체 길이입니다. 좀 단위가 좀 이상하죠. 부피분의 길이니까 세제곱센티미터분의 센티미터 혹은 미터 삼성분의 미터인데 보통은 세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로 하는데 결국은 이거 나눠지면 뭐가 돼? 제곱센티미터 중에 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이쪽 면적이 A고요. 이 면적이 A예요. 앞면적이 A. 그 저쪽 길이가 L이라고 하면 부피는 A 곱하기 L이죠. 그죠? 앞에 면적이 A고 길이가 L이니까. 그리고 디스로케이션은 이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을 그냥 이 앞에서 뒤로 뚫고 나왔다고 합시다. 디스로케이션은 안에서 중간에서 없어질 수는 없다고 그랬죠. 밖으로 뚫고 나오든가 아니면 안에서 이너 루프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끝나야지 중간에 빌 수가 없어요. 중간에 왜 빌 수가 없는가? 그렇게 빌려고 안만 가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그려봐도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와야지만 되지. 속에서 막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책받침을 갖다가 물건 안에 어떤 재료 안에 책받침을 다 중간에서 끊게 하려고 끝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 층을 원자를 집어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이걸 따라서 원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혹은 정사각형으로 들어왔으면 사각형이 물체 내부에 있을 거예요. 재료 내부에. 그래서 중간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안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밖에까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도 속에서 나오든 빠져나오든 이게 꿈틀꿈틀 비틀비틀 나올 수 있겠죠. 휘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자. 이게 워낙 덴시티가 많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탈 랭스는 여기 n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n개 곱하기 l이죠. 그러면 n개 곱하기 l을 이 부피 a 곱하기 l로 나눠주니까 l은 없어지고 a분의 n개. 결국은 이 면적에 몇 개가 있느냐가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돼요. 이 단위 면적에 몇 개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런 재료를 만들어서 경면 처리를 해가지고 팔리싱을 해가지고 부식을 시키면 이런 데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먼저 부식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데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면 되죠. 단위 면적이 몇 개가 보이나를 세면은 바로 이거죠. 덴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머리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 퀴즈 같은 게 나와요. 자,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가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뭐 디스로케이션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 까맣게 그렸지만 이게 그냥 점으로 봐도 돼요. 점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덴시티가 n이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L 곱하기 L 면적 중에 n개가 있다는 거죠. 디스로케이션이. 이 면적에 n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디스로케이션이 여기저기 있겠지만 아이디얼하게 봐서 이게 등간격으로 있다고 하면 등간격으로 있다고 하면 여기가 n개가 있다는 얘기는 한 줄로 루트 n개씩 있죠. 루트 n개 곱하기 루트 n개 하면 이 안에 n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과 디스로케이션의 하나끼리의 간격을 스몰 l이라고 해요. 여기 스몰 l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길이는 l은 이 스몰 l 곱하기 루트 n개가 되겠죠. 이쪽으로 루트 n개가 있으니까 루트 n개 곱하기 한 개 간격을 l을 하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면 덴시티는 L 제곱분의 N인데 L이 루트 N 곱하기 L의 제곱분의 N이죠. 그러면 L 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덴시티를 알게 되면은 L하고 로우의 관계, 이 덴시티가 단위 면적당의 개수니까 L은 디스로케이션 간의 평균 거리는 루트 로우분의 1이 나오죠.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의
몇 개가 있냐를 알면은 그거를 루트를 씌우면 디스로케이션 간의 평균 거리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퀴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재료 내부에는 디스로케이션이 얼마나 있느냐?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요 센티미터 제곱이 일로 빠졌네. 일로 가야 될 게. 근데 이걸 보면 여러 가지 가공 조건, 그때 말했죠. 공정에 따라서 같은 소재라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해서 그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볼 때 텐사일 스트렝스 같은 거 다 달라졌어요. 그때 무슨 hot rolled, cold worked 뭐 이런 말이 나왔죠. 뭐 quenched and annealed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역시 여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지고 있어요. heavily cold worked metal, 이것은 낮은 온도에서 0.2, 0.3 TM 이하에서 heavily cold worked니까 cold work이라는 것은 가공을 낮은 온도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낮은 온도가 무슨 영하 이런 게 아니라 0.의 한 보통 3분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한 600도 뭐 TK로 하면은 600도 안 되겠네요. 한 5, 600도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가공한 거예요. 근데 헤빌리 했다니까 심하게 잡아당기거나 변형을 심하게 시킨 재료예요. 그런 데는 디스로케이션이 면적당 엄청 많이 있죠. 10의 11승에서 10의 12승계가 있어요. 디폼도 그냥 일반적으로 가공했어요. 하면은 10의 8, 9승 정도가 있어요. 어니일드 메탈이면 이렇게 가공한 걸 갖다 열 처리를 한 거예요. 열을 가하는 거예요. 이 챕터의 마지막에 가면 이 열을 아까 봤죠. 히팅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히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디스로케이션 많이 없어져요. 그런 걸 공부했는데 어쨌든 열 처리를 해가지고 디스로케이션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디폼드 메탈보다는 얼마 안 들었지만 헤빌리 콜드 워크드 메탈을 갖다가 열 처리하면 많이 줄어들죠. 10,000분의 1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세마이 컨덕터는 무결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디스로케이션 없게 만들어요. 디스로케이션 있으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어쨌든 무결점으로 거의 디스로케이션 프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위스커라는 것도 지난번에 배웠죠. 위스커라는 것을 3장에서 배웠는데 단결정이에요. 저것은 고양이 수염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거는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없어요. 위스커는 이렇게 성장할 때 스파이럴로 이렇게 그 테라스를 따라서 쭉 자라는데 어쨌든 위스커라는 것은 단결정 덩어리예요. 결함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강한 재료예요. 디스로케이션이 없으면 어때요? 강하죠. 재료가 휘지도 않죠. 휘긴 하지만 탄성 변형은 하지만 소성 변형은 안 해요. 그냥 엄청 강하다가 끊어져 버리죠. 부러져 버리죠. 디스로케이션 없으니까 소성 변형을 못 하죠. 완벽한 결정이에요. 단결정. 자, 이것도 그냥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여서 어떤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변형이 일어나는 레이트, 속도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초당 예를 들어서 얼만큼씩 변형이 일어나니까 잡아당긴다 이거죠. 잡아당기면 1초당 얼만큼씩 늘어나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여하는 임자가 뭐가 있냐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L 중에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이런 슬립 플레인이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효를 줬을 땐 예를 들어서 이게 슬립 플레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디스로케이션들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파지티브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고 하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시효를 주니까 여러분이 책받침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이게 슬립 플레인인데 이쪽에서 미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미면 요 부분에 스트레스를 보면 위쪽이 이쪽이 밀고 위쪽이 이렇게 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로 움직여요? 이렇게 가겠죠. 이거 얼로 움직일까요? 이런 스트레스, 외부에서 스트레스 이렇게 가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일로 움직이죠. 어쨌든 일로 빠지든 하나가 빠져나가면 버거스 벡터만큼 변형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는 일로 가고 파지티브는 일로 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토탈 스트레인은 얼마냐 하면 그때 요것 중에 하나가 빠져나갈 때 H분의 버거스 벡터만큼 생기는데 여기 N개가 있으면 H분의 N배 버거스 벡터만큼 변형이 생기죠. 그죠? 하나가 움직여 나가면 이 H분의
버거 스펙터만큼 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재료가. 그게 N개만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만큼 시간이 걸리냐 하면 이 L을 갖다가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여기서 요만큼 갈 때는 시간이 짧게 가고 여기서 이만큼 갈 때 L만큼을 가겠지만 그냥 뭐죠? 그냥 대충 한번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를 이게 다 하나씩 움직인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여기 있으면 디스로케이션 저기 있는 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얘를 V로 나눠주면 되죠. 평균 속도로. 그러면 shear strain rate, rate라는 것은 시간당 얼만큼 변하냐 하는 거니까 dt분의 d 감다가 돼요. 시간당 얼마냐. 그럼 이걸 넣고 정량은 LH분의 NV인데 LH는 바로 dislocation density죠. LH분의 N이 참. 이 LH면 요 면적분에 N이 들어가 있다는 건 요건 뭐야? 아까 단위 면적당의 개수니까 로우가 되죠. 그래서 결과식은 그 shear strain rate는 로우 곱하기 여기 버거 벡터 곱하기 여기 벡터가 빠졌네. 곱하기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된다. 이걸 우리가 테일러 오란 릴레이션이라는데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여기서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12장에서 배우는 식하고 아주 유사해요. 뭐냐? 여러분이 이미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전기가 흐를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것도 시간당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거든요. 시간당 흘러가는 이것도 시간당 흘러가는 변이의 양이거든요. 시간당의 변이량, 시간당의 전류량이에요. 시간당의 전류량은 전자라고 합시다.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 평균 속도하고 전자가 하나가 갖고 가는 전기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겠죠. 전자가 하나가 이동하는 전기량하고 전자의 평균 속도하고 전자의 개수의 곱과 같다. 이거 똑같아요. 디스로케이션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속도하고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이량이 B죠. 버거 스펙터만큼. 하나가 갖고 가는 전하량이 Q죠. 이것은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이량이 버거 스펙터만큼이죠. 그 다음에 그게 얼만큼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M이라고 한 것은 여기도 봤지만 이런 게 슬립 플레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놈만이 기여를 하지 디스로케이션이 암만 많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놈은 기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모바일 디스로케이션, 움직일 수 있는 디스로케이션, 그 슬립 플레인이나 이런 조건이 맞는 놈이라는 얘기거든요. 전기가 통할 때도 재료에다가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 전압을 가하면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움직이는 것은 역시 움직일 수 있는 전자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 속에 실리콘이라고 할 때 실리콘이 실리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이 전자들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도 이 전자는 못 움직여요. 어떤 전자가 움직이냐? 여기서 자유전자처럼 떨어져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금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리가 있다. 구리가 있다면 여기 구리 원자들이 쭉 있으면 구리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놈들이 하나씩 플러스니까 여기 하나씩 자유전자를 내놓죠.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리 사이에 구리가 뭐 29번인가 그러면 29개 전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움직이나요? 아니죠. 28개는 못 움직여요. 결과적으로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예요. 마찬가지로 디스로케이션에서도 이것이 모든 덴시티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디스로케이션이 전체 변이를 결정한다 하는 면에서 요식과 요식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식이 나오니까 한번 공부할 겸 책에는 없지만 테러 오라니케이션 한번 소개한 거예요. 싱글 크리스탈에서의 슬립을 얘기합시다. 이것도 그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바로 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이게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어떤 재료가 있는데 외부에다가 여기 뭐 컴프레셔를 줬지만 인장도 마찬가지예요. 텐션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싱글 크리스탈 뭐라고 하면 잡아당기면 이게 싱글 크리스탈 뭐 카파라고 합시다. 잡아당기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났다는 것은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도 말했지만 이것은 지금 이면에 수직인 스트레스를 가한 거예요. 이렇게 당겨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수직인 힘을 가한다고 해서 내가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엣지 디스로케이션 생각해 봅시다. 엣지 디스로케이션 아까 스크류도 마찬가지지만 텐사일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움직이지 텐션이나 컴프레션에 의해서는 얘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해도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여서 변형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텐션이나 컴프레션을 주는데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냐 이거죠. 디스로케이션은 시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비록 이렇더라도 이면에는 수직이지만 이 크리스탈 안에는 무한히 많은 면들이 있는데 이런 면들에는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들이 슬립 플레인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성분이 이 면에는 수직으로 내려오더라도 이 면에는 시어 성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성분 때문에 이런 면에서 밀려나가면서 변형을 가져온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텐션이나 컴프레션을 가했지만 재료의 어떤 면은 임의의 면에서는 항상 그거에 시어 성분을 갖게 나타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했지만 이건 그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단면적이 A에다가 F라는 로드를 가하면 텐션을 가했네요. A분의 F, 스트레스가 A분의 F죠. 이것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어떤 임의의 면을 보면은 이 각도를 갖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시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시어 스트레스가 타우가 시그마 코사인 람다 코사인 파이만큼 해서 여기 람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 이 힘과 이 방향 간의 이게 슬립 디렉션이면 슬립 디렉션 간의 각도를 여기 람다라 했고 파이는 이 면과 임의의 면이 서로 만나는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resolved shear str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R, resolved shear stress, 타우 R을 써놓은 거예요. 타우 R. resolved라는 얘기는 영어 그 자체로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녹아있는 shear stress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는 shear를 안 줬는데 어떤 면에 이 각도 때문에 임의의 면의 각도 때문에 생겨나는 녹아나는 그런 shear stress다 해서 R을 붙여요. resolved shear stress. 근데 resolved shear stress는 보다시피 이 밖에 시그마는 우리가 밖에서 준 텐션 혹은 컴프레션이니까 이건 정해진 값이고요. 이것은 뭐의 함수냐면 임의의 면이 이 밖의 면하고 어떤 각도를 이루냐 하는 파이와 그 다음에 임의의 방향과 슬립 방향과 이 축이 몇 각도를 어떻게 이루냐는 그 람다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의 함수에 따라서 resolved shear stress는 다 온갖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면이냐 혹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값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밖에서 시그마라는 스트레스를 가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면에 무수히 많은 방향에 resolved shear stress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맥시멈이 되는, 이거는 일정하니까 이 값이 맥시멈이 되는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가 가장 큰 shear 스트레스를 받겠죠. 여러 가지 각도가 가능한데 이런 각 중에서 이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람다와 세타가 있겠죠. 파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조건이 맞는 각도에서 그 방향에서 resolved shear stress가 제일 크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디스로케이션이 딱 있다. 그리고 그 resolved shear stress가 yield strength하고 어떻게 뭐 관계가 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움직여 가겠죠. 디스로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데 무수히 많은 디스로케이션이 무수한 방향과 이렇게 이 안에 마음대로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임의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디스로케이션은 요게 최대가 되는 데란 말이죠. 거기가 가장 힘을 많이 받으니까 시어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어떤 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은 90도에서 0이죠.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되는데 혹은 이게 90도가 되는 데는 암만 해도 거기서는 힘을 하나도 못 받아요.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그런 데서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나오지만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90도가 이게 90도가 되건 이게 90도가 될 때 이런 데서는 안 움직여요. 디스로케이션이.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코사인 람다고 코사인 파이가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슈밋 로우를 한번 봅시다. 슈밋 로우는 단결정에서 그러면 어떤 각도에서 최대가 되느냐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쪽 면 A면에다가 이제 F를 줬는데 임의의 면을 생각해서 이 임의의 면 요 아까 말한 요게 파이였죠. 파이. 요게 파이고 임의의 방향. 요것이 축과 만나는 게 람다예요. 요게 람다. 요 각도가 파이죠. 그러면 이 면적, 여기에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려면 이 면적은 이거의 코사인 5분의 a가 되겠죠. 이것도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요게 이제 a 나누기 코사인 5가 되겠고 요 방향에는 f 곱하기 코사인 람다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의 힘은. 그러니까 이건 임의의 방향이에요. 람다. 여기서도 무수히 많은 방향이 있죠. 이 면에 포함되는 방향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아무 방향이나 하나 잡은 거예요. 람다를. 그럼 요런 각도를 갖는 면의 요런 방향, 임의의 면에 대해서는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요 식이 정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 F 오버 A는 당초에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이게 시그마고요. 요만큼의 이제 변수가 생겼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최대가 되는 데가 요 사인, 코사인 요거하고 요거가 최대를 만들어주는 데가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겠죠. 그런 조건을 찾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조금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를 얼마를 여기 가했는데 우리는 이 재료에다가 만약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서 저 위에서 잡아당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면 시그마 Y에서 1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거죠. 우리 시그마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밖에서만 보고 있죠. 밖에서 시그마 Y가 될 때 1등이 일어나죠. 그때 시그마 Y가 1등이 일어날 때 안에서 어떤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면에 힘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디스로케이션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때 1등이 될 때 값을 우리가 CRSS,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아까 이것을 그냥 Resolved Shear Stress인데 C를 하나 더 붙여서 CRSS라고 그래요. 크리티컬화 되는 거예요. 왜? 뭐가 크리티컬해요? 밖에 시그마가 1등이 됐을 때 안에 어떤 면에서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되는 건 안에 실제로 이제 Shear Stress가 디스로케이션을 움직이는 값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값을 얘기해요. 자, 다시. 혼동하지 말게요. 밖에서 우리가 인장 시편에 아까 시편 보였지만 잡아당긴다는 거는요. 그거는 면에 노멀한 값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시그마는 시그마 자체는 절대 디스로케이션을 못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가 측정하는 건 뭐예요? 시그마만 측정하고 있죠. 시그마를 플랫하잖아요. 시그마 대 입실론 해가지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잡아요? 아, 일드 스트렝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yield strength지 실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 스트레스하고는 달라요. 왜? 디스로케이션은 shear 스트레스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 텐사일 스트레스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보는 건 시그마인데 1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가가 안에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였죠. 그때부터 움직이죠. 어떤 조건에서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움직였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 맞는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각도를 보고 있지만 그 조건을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1등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Shear Stress가 뭐냐면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다. 그러면 어떤 임의의 각도에 의해서 이 값이 정해지는데 이 값이 최대값을 갖는 게 요거가 됐을 때부터 1등이 일어나겠죠. 요게 조건을 만족시켜서 요게 최고가 안 돼 있는 데서는 이 값이 아직 도달 안 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부터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거. 그게 제일 힘을 많이 받는 Resolved Shear Stress가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가 됐을 때 변형을 시작하겠죠. 그때가 바로 뭐겠어요? Yield Stress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Yield Stress는
여기서 보면은 요 식에서 요게 이일딩이 일어나려면 요게 이일딩이 일어날 때면 요것이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맥시멈 값이 그거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일딩이 될 때 요게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니까 요걸 시그마 y를 요걸 나누기 이렇게 하면 요게 최대일 때죠. 그럼 요게 최대가 되는 값은 뭐 수학적으로 풀면 되지만 어떤 조건이냐? 이게 모든 방향이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가 두 개가 더해서 90도가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면이 정해지면 이것이 여러 무수한 방향이 있는데 이게 90도를 이룰 때, 그때가 최대의 값이 돼요. 임의의 파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람다냐? 람다가 최대가 되는 요 값이 최대가 되려면 람다는 90도에서 파이를 빼서 요게 직각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가장 최대값을 가져요. 그래서 하면은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게 사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함수가 하나로 나왔죠. 파이에 대해서. 그럼 또 이 파이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파이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느냐 하면은 뭐 이거 최대값을 하는 거야. 뭐 미분해서 보면 되니까 최대값을 찾으면 요것이 45도일 때다. 그래서 45도이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단결정에서 싱글 크리스탈을 당겼는데 어떤 이일드 스트레스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크리티컬 리졸브드 쉬어 스트레스는 이일드 스트렝스의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도인 면에 45도인 방향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우연히 있는 놈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힘을 많이 쉬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 방향인 거죠. 면과 방향이 되는 거예요. 45도 면에 45도 방향이. 그리고 그때 값은 크리티컬 리졸브드 쉬어 스트레스는 시그마 y의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 y는 2배 크리티컬 쉬어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단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45도 면에 45도 방향이 있으면 그게 가장 쉬어를 크게 받아요. 우리가. 그런 게 슈미트 로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이런 각도가 60도고 람다가 35도이고 거기에 외부에서 6500 psi로 이제 단결점을 당겼는데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가 3만 psi다. 그러면 이게 이일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뭐 요 각도 집어넣어 보면 6500 psi. 그래서 요 각도를 집어넣어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보다 작으니까 일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얼마를 외부에서 가야지 일딩이 일어나겠냐면 뭐 계산해 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가서 해보면 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슈미트 로우에서는 중요한 게 45도, 45도. 45도면에 45도 방향이 가장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크리티컬 리졸브드 스트레스가 돼야지 일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스트레스를 더 가하면 딴 데 슬립 플레인에 슬립 디렉션에 있는 놈들도 움직이지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놈은 45도 방향이 가장 힘을 크게 받기, 쉬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런 경우 45도일 때가 이제 맥시멈이고 나머지 이런 경우는 힘을 못 받아서 여기서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디스로케이션이 못 움직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작은 힘을 받겠죠. 이렇게 이제 싱글 크리스탈 하면은 여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버거 스펙트는 아니고 이게 막 덩어리 번칭이 된 건데 이렇게 이게 현미경으로 뭐 버거 스펙트만큼 이용수롱이 하나씩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수히 많은 뭐 그 버거 스펙터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스텝을 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게 징크인데 이렇게 늘어나서 외형으로는 그냥 늘어난 것 같지만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잘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슬립이 일어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가 버거 스펙터는 아니고 그게 막 버거 스펙터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뭉친 거가 이렇게 스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밖으로는 매끈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단결점을 우리가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다 폴리크리스탈이에요. 다결정이에요. 그럼 다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공부할 게 필요한데 다결정을 당기면은요. 온갖 결정들이 막 있잖아요. 결정 방향이 다 틀려요. 여기 111면은 여기 111면 뭐 111면도 다 방향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45도 걸려드는 데가 있겠죠. 그죠? 45도 면에 45도 방향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하냐? 거기 있는 디스로케이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형이 나요. 제일 거기에 힘을 먼저 받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일 먼저 받죠. 크리티컬 리저브드 쉬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45도 이런 데서부터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를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건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저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으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가다가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의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레인 사이즈 스트렝스닝이라는 게 나와요. 디스로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재료를 강하게 하려면 못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들이 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스트렝스닝 메커니즘이에요. 여기 나오죠? For strengthening mechanism. 요게 다음 시간이고 오늘은 여기 이제 트윈까지 하고 끝낼 건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는 디스로케이션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변형을 갖고 오는 것 중에 이렇게 트윈도 있다고 그랬어요. 트윈 그때 배웠죠? 여기 보면 트윈 거울면이 생겼는데 이런 재료 이렇게 이건 이제 어떤 재료가 쭉 있었죠. 결정질이 있었는데 힘을 이렇게 가했더니 이쪽이 쭉 주저앉은 거예요. 이쪽이 쭉 주저앉은 거. 그래서 요만큼 하나 둘 셋 네 층이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네 층이 주저앉고 여기서는 안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계속 연결될 텐데 힘을 쫙 갔더니 여기 몇 층 이렇게 딱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 원자층 몇 개가.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요 층에 이 미러 프레임을 상태로 요게 여기로 왔죠. 여기 있던 게 약간 거울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요게 거울 이미지로 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뭐 다 하나씩 1대1로 요거는 여기, 요거는 여기. 첫 번째 층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층, 두 번째 있는 것은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다 있죠. 세 번째 건 또 일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도 모양이 바뀌었죠. 이게 다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변형을 갖고 와요. 재료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변형을 가해주는 거에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대부분이 그거고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이렇게 트윈 포메이션에 의해서도 변형이 갖고 오는데 차이가 뭐냐? 디스로케이션은 원자층이 하나씩 움직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나가면 버거스 벡터만큼 딱 단위 벡터 아까 또 봤죠? 테일러 오란에서도 봤지만 하나가 움직여 나가면 B만큼 버거스 벡터만큼의 변이가 생기죠. 근데 트윈은 이렇게 해서 현미경으로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만약에 디스로케이션을 슬립 플레인 따라 움직였으면 이렇게 버거스 벡터만큼씩 이렇게 쭉쭉 왜 하나씩 빠져나가면 버거스 벡터만큼 차이가 나니까. 근데 트윈은 이렇게 매끈해요. 이렇게 버거스 벡터라는 특징적으로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보면은 변이가 요 원자가 요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인데 이게 버거스 벡터의 1배, 2배, 3배 이런 게 아니에요. 임의의 값으로 움직여요. 변형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움직였냐? 보세요. 이쪽에 거울 이미지라는 것은 이게 이쪽이 결정이 안정한 결정이죠. 그럼 이걸 뒤집어 놔도 이 자리도 안정한 자리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쌓여갔다면 여기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도 안정한 자리죠. 안정한 자리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거울면을 두고. 그래서 여기도 안정한 자리죠. 이 크리스탈이 저 있는 것도 안정한 자리지만 힘을 가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다시 안정한 자리로 왔어요. 그게 안정한 상태예요. 다시 돌아가질 않죠. 안정한 자리로 왔으니까. 왜? 이것도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들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보면 똑같은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변이들이 그때도 말했지만 이것도 쉬어 포스인데 요 변이들은 요 길이분의 요것분의 요거에서 쉬어 스트레인은 다 똑같다 그랬죠. 이 길이분의 똑같아요. 근데 요것이 딱 아까 그 슬립에서는 하나가 빠져나가면 버거스 벡터 C까지만 디스로케이션에서 여기서는 이게 딱 뭐 원자 하나 길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스무드한 면이 보여 있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매끈하디 이렇게처럼
버거 스펙터만큼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스텝처럼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이가 어떤 유니트한 값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투인에서도 우리가 변형을 가져와요. 돌이킬 수 없는 변형. 안정한 자리 찾아갔기 때문에. 자, 7, 8, 9장은 조금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느낄 건데 그래야지 소화가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공부를 해도 그래야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좀 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요 뒤에 스트렝스닝 메커니즘 4가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시간에는 그 히팅 이펙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8장이 끝나요. 자, 수고했습니다.